추운 바람이 시장길을 휩쓸던 그날, 사람들은 눈물도, 빛도 없는 한 아이의 운명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 그 작은 몸뚱아리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빛을 보았죠. 때리지 마시오. 이 아이를 제가 100냥에 사겠습니다. 기와집 값 100냥,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남의 눈에 단지 거지에 불과한 아이를 산 한 과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100냥을 주고 고아를 산 미친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은 흙과 굶주림에 짓밟힌 이 장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놀라운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거지 소년이 아닌 천재였습니다. 어른도 못 본 도둑질을 꿰뚫어보고 하늘의 기운을 일거포구를 예측하며 단 한 번 듣고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재능 뒤에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죠. 아이의 목에 걸린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 그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검문가의 핏줄을 증명하는 서표이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정체를 쫓는 자들의 추적. 과연 이 어머니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자 재앙일 수 있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순백의 모성애와 탐욕스러운 음모가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인연.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금을 갚지도 못하는 놈이 감히 거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가. 장터 한복판에서 매질을 당하는 아이를 보며 과부는 직감합니다. 저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때리지 마시오. 이 아이를 제가 100냥에 사겠습니다. 과부는 기와집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아기를 사왔습니다. 허나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도 못 본 도둑질을 적발하고 어려운 글도 단번에 외우는 기막힌 천재였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어머니. 과연 그녀는 이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내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고을에 99칸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마당에는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요. 대문 앞에는 도령들이 버티고 섰고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30대 후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남편이 긴 논밭은 산 너머 저 끝까지 이어졌고 소작인들이 가져다 주는 쌀은 해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침 밥상을 마주할 자식 하나 없었지요. 윤씨 부인은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들어왔지요. 시댁의 먼 친척인 민진사는 요즘 들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인, 여자가 어찌 많은 재산을 쥐고 있으면 팔자가 드세지는 법이요. 민진사는 담배를 빨며 윤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문중에 맡기시오. 내가 잘 불려서 돌려줄 테니 도장만 찍으시오. 윤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피땀으로 일군 재산, 제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민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고집이 대단하시구려. 하지만 부인, 대가 끊긴 집안은 결국 문중 재산이 되는 법이요. 자식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버티시겠소? 윤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서서 나갔지요. 민진사가 떠나고 난 뒤 윤씨 부인은 텅 빈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정작 어머니 하고 불러줄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며칠 후, 윤 씨 부인은 장날을 맞아 장터로 나왔습니다. 5일장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독한 놈. 남들처럼 납작 엎드려 한 푼만 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거지 노파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팡이는 사정없이 등짝을 내리쳤지요. 밥값도 못하는 놈이 감히 거지 노릇도 제대로 못해. 작은 아이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여느 거지 아이들처럼 살려달라 빌거나 울지 않았지요.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몸을 웅크린 채 노파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아이의 눈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윤 씨 부인은 그 강렬한 눈빛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윤 씨 부인이 짐승 같은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다가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지요. 노파는 윤 씨 부인의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마님. 윤 씨 부인은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노파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100냥이다. 이 돈이면 내 평생 놀고 먹을 테니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냥이라니? 기와집 한 채 값이 아닙니까?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는 돈을 챙겨 허겁지겁 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가볍기가 손뭉치 같았지요. 윤 씨 부인은 당당하게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구경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거지 아이 몸값이 100냥이라니. 윤 씨 부인의 배포가 저 정도인 줄이야? 기와집 한 채를 주고 아이를 산 게 아닌가. 죽은 자들의 소곤거림이 장터에 퍼졌지만 윤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뚜둑뚜둑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이를 더 꽉 안았지요. 윤 씨 부인은 아이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물을 데워라. 목욕통을 준비하거라.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요.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목욕통에 가득 찼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이의 옷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목에 걸린 무언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뺏지 마세요. 4살배기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한 말투에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 아이가 어른처럼 경어를 쓰다니? 윤 씨 부인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저 나무 토막이 아이에게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안 뺏는다. 깨끗이 닦아서 다시 걸어주마.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토막을 내려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성껏 아이의 몸을 씻겼습니다. 때가 벗겨질 때마다 아이의 피부가 드러났지요. 눈처럼 하얀 살결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 피부가 옷 같구나. 하인들도 감탄했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니 전혀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또렷했으며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장롱에서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련해 두었던 옷이었지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 놓으니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흠없는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마님, 저 아이가 정말 거지였습니까? 궁고을 도령님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깨끗이 닦은 나무 토막을 아이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나무 토막을 꼭 쥐며 윤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성우다. 가문의 기둥이 되어 달라는 뜻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이제야 듣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백냥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1000냥을 주었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어느새 윤씨 부인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윤씨 부인을 따라다니며 세상을 배워나갔지요. 추수가 끝나고 소작료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민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논밭 일부를 관리한다는 핑계로 소작료 일부를 떼어가곤 했지요. 부인, 올해 수확이 좋았소이다. 소작료를 가져왔으니 확인하시구려. 마당에 쌀 가마니들이 쌓였습니다. 민진사는 일부러 윤씨 부인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인,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올해 소작료가 몇 가마니인지 적어야 하지 않겠소? 윤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민진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을 뒷문으로 보내 쌀 가마니 3개를 몰래 빼돌렸지요. 그리고는 남은 가마니들을 흐트러뜨려 마치 처음부터 그 개수였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 못 채겠지. 민진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도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쌀 가마니들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뛰놀던 성우가 민진사를 가리쳤습니다. 아저씨,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진사는 짜증스럽게 쳐다보았지요. 왜 그러느냐?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림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림자? 무슨 그림자 말이냐? 성우는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쌀 가마니 그림자가 저기 기둥 그림자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뼘 비었습니다. 민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쌀이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윤씨 부인이 깜짝 놀라 쌀 가마니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3가마니가 모자랐지요. 민진사, 이게 어찌된 일이요? 민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하인들이 잘못 세웠나 보오. 지금 당장 빼돌린 거 가져오겠소.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민진사는 허둥지둥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쌀 가마니 3개를 끌고 와서는 황급히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윤씨 부인은 마루로 다가가 성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어찌 알았느냐.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그림자가 달랐습니다. 해가 저기 있을 때 그림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림자가 짧아졌는데도 쌀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전율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햇빛의 위치와 그림자의 길이, 그리고 쌀 가마니의 위치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니. 이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보물이구나. 성우는 윤씨 부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지요. 한여름,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이었습니다. 5살배기 성우가 끙끙대며 장독대 뚜껑을 닫고 있었지요. 성우야, 맑은 날에 무엇을 하느냐? 성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흙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개미들도 짐을 싸서 마루로 올라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흘려들었을 말이지만 윤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쌀 가만히 개수를 마치던 아이의 영민함을 믿었지요. 성우야, 비가 온다는 것이냐? 윤씨 부인의 물음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흙이 그렇게 말합니다. 윤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쨍쨍한 햇살뿐이었지만 윤씨 부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윤씨 부인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성우 말이 맞을 것이다. 당장 집을 살피고 틈새가 있으면 흙을 다져라. 곳간의 쌀은 높은 곳으로 옮기고 마당의 농기구도 사랑채 마루 밑으로 들여거라. 하인들은 의아했지만 윤씨 부인의 명을 따랐습니다. 오후 내내 부산하게 움직였지요. 집을 보수하고 쌀 가마니를 옮기고 물건들을 높은 곳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짓말처럼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와 함께 쏟아진 비에 아랫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곡식이 떠내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윤씨 부인네 집. 마는 멀쩡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5살배기가 그것을 안다니. 하늘이 낸 효자로구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광주 고을에 신동이 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떠돌았지요. 윤씨 부인은 성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낸 선물이다. 윤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성우는 이듬해 6살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를 마을 서당에 보내기로 했지요. 성우야, 오늘부터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워야 한다. 훈장님 말씀 잘 듣고 형님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성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장 박생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선비였지요. 수염이 단정하고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박생원은 성우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붓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이 눈매는 박생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의 눈매와 이마, 그리고 이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스승님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가 아닌가. 박생원은 한때 한양에서 홍대감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의 비정함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낙향했지요. 그래도 스승님의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생원은 성우를 자리에 앉히고 간단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서당 형들이 읽고 있는 수학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성우는 한 번 듣고는 그대로 따라 읊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발음도 억양도 끊어 읽는 것까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박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긴 구절을 읽어주었지요.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르나니 성우는 역시 한 번 듣고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뜻은 모르면서도 소리만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예사 아이가 아니다. 박생원은 확신했습니다. 서당이 끝나고 윤씨 부인이 성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훈장님, 우리 성우가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부인. 성우는 총명하기 이를 대해 없습니다. 박생원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마움에 차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박생원을 사랑채로 안내하고 직접 찻잔을 따라 건넸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생원이 찻잔을 받으며 윤씨 부인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와 단아한 얼굴과는 달리 손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건사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손톱 밑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겉은 귀부인이나 그 속은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어미로구나. 박생원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재산을 지키고 집안을 꾸려가는 일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하지만 윤씨 부인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그 희생과 외윤에 강한 성품에 인간적인 호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인, 성우를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인물이 될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박생원은 찻잔을 들며 윤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이 부인을 지켜야겠다. 며칠 후 마을 주막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백냥을 받고 타지로 떠났던 거지 노파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다시 구걸하러 온 것이지요. 노파는 주막 앞에 주저앉아 손을 빌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누가 좀 도와주시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파를 알아보았습니다. 윤씨 부인한테 백냥 받고 아이를 판 노파가 아니냐? 백냥을 다 날렸단 말이냐? 노파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진사가 지나가다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민진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이 노파라면 성우의 출신을 알 것이다. 민진사는 노파의 팔을 붙잡고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2년. 너, 윤씨 부인한테 판 그 아이가 어디서 온 놈이냐? 노파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진사가 노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불어라. 안 그러면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하겠다. 노파는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 큰 댁 뒷문에서 하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 댁이냐? 홍대감 댁이었습니다. 민진사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홍대감이라니? 그 한양의 정승 홍대감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인이 갓난아기를 제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아무도 모르게 키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라고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인이 은자 한 냥을 주며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데리고 다니며 구걸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홍대감 핏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대기 귀퉁이에 붉은 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비단실로 고운 글씨체로 말입니다. 민진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 그렇다면 성우는 천하의 홍대감 서자가 아니냐? 민진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홍대감이 아들을 잃었다는 소문은 들었다. 역병으로 죽었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 아이를 몰래 내다버린 것이었구나. 민진사는 노파의 입을 막았습니다. 2년.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진사는 노파에게 은자 한 냥을 던져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된 민진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천하의 홍대감 서자라니.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민진사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홍대감에게 알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얻을 방법이 있다. 민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범인을 찾아 협박하는 것이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아이를 버린 그 사람일 테니까 민진사는 한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진사는 노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성우는 홍대감 서자다. 포대기에 홍자가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지. 민진사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홍대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위험하다.
청렴하신 분이라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의심할 수도 있다. 민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를 버린 범인을 찾아야 한다. 분명 본처, 즉 아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그 여자다. 민진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더 나아가 아이를 완전히 없애는 일까지 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민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네 재산도 차지하고 홍대감 본처한테도 돈을 뜯어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군. 며칠 후 민진사는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루를 걸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지나 북촌으로 들어서자 기와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홍대감 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했지요. 민진사는 홍대감 댁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골목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 몇 잔을 사주며 넌지시 물었지요. 홍대감 댁은 자제분이 계시오?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요. 몇 년 전에 아드님을 역병으로 여의셨다오. 안주인께서 낳은 아들이었소. 하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지요. 대감마님께서 밖에서 데려온 서자였다오. 생모는 대감께서 각별히 아끼시던 여인이었는데 난상 끝에 아이만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오. 아이 잃은 피덩어리를 안고 들어오셨으니? 그래서 안주인 조씨 부인께서 몹시 싫어하셨지요. 민진사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과연 역시 조씨 부인이 범인이구나. 민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조씨 부인께서는 평소 어디 나가시는 곳이 있어 매달 추하루에 인왕산 기슭계절내 불공을 드리러 가신다오. 민진사는 추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절 입구에서 기다리던 민진사가 조씨 부인에게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부인, 4년 전 역병으로 죽었다던 서자가 광주 땅에 멀쩡히 살아있더이다. 조씨 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염주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거짓 노파가 다 불더군요. 포대기의 수노인 홍 작가지 말입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천륜을 어긴 죄가 드러나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진사를 절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은자 한 꾸러미. 그리고 민진사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제 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아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사단이 날 테니까요. 조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은자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라. 성공하면 평생 먹을 돈을 주겠다. 탐욕에 눈이 먼 민진사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조씨 부인.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홍대감 안채. 조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진사로부터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서자가 살아있다니? 조씨 부인은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홍대감이 밖에서 갓난아기를 데려왔을 때 조씨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천한 계집이 낳은 아이를 데려오다니. 조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아이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남편은 슬퍼했지만 조씨 부인은 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없다. 영원히.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편을 속인 죄, 아이를 버린 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조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조씨 부인은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민진사가 절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씨 부인은 주위를 살피고 민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품에서 묵직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은자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은자 한 꾸러미이다. 민진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라. 사고사로 위장하되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라. 민진사는 은자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이를 그르치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알겠느냐? 민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40평생 남편의 총애를 받으며 안주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자리를 천한 계집의 자식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조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섬찟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지요. 아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조씨 부인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한편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진사는 은자 꾸러미를 품에 안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 하나 없애고 은자 한 꾸러미라니.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민진사의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성우만 없애면 윤씨 부인의 재산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진사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붓을 들고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에 건 나무 토막을 만지작거렸지요. 새까맣게 탄 나무 토막. 윤씨 부인이 씻겨주고 닦아주었지만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나무 토막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성우가 목숨처럼 지키는 물건이니 예사로운 것이 아닐 테였지요. 성우야, 그 나무 토막을 잠깐 보여주겠느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박생원은 나무 토막을 받아들었습니다. 검게 탄 나무였습니다. 벽조목이었지요. 불에 그을린 듯했습니다. 박생원은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밑바닥에 무언가 새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박생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였습니다. 기. 충년생 홍. 박생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박생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글씨체를 알았습니다. 스승님 홍대감의 글씨였지요. 박생원은 한때 홍대감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스승님의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이다. 박생원은 기축년을 떠올렸습니다. 4년 전이었지요. 그때 스승님께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역병. 우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생원은 스승님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다니? 박생원은 벽조목을 다시 살폈습니다. 벽조목은 액막이용으로 쓰는 나무였습니다. 귀한 아이를 얻으면 벽조목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새겨목에 걸어주곤 했지요. 이것은 스승님께서 아들을 얻었을 때 직접 깎으신 호신부다. 박생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훈장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박생원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그 기품. 스승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박생원은 이제 100% 확신했습니다. 성우야, 이 나무 토막은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박생원은 성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너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나무 토막을 잘 간직하거라. 성우는 나무 토막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박생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가 홍대감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아이를 몰래 내다 버렸다는 뜻이다. 스승님께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박생원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민진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성우의 출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함께 대비해야 했지요. 그날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 급히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박생원은 벽조목에 새겨진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성우는 한양 홍대감의 아들입니다. 윤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홍대감이라니요? 제 스승님이십니다. 이 글씨는 스승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성우는 분명 스승님의 아들입니다. 윤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성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인가? 박생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부인과 성우를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민진사가 두둑한 은자 꾸러미를 챙겨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이었지요. 민진사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성우만 없애면 이 돈은 내 것이다. 게다가 윤씨 부인의 재산도 차지할 수 있다. 민진사는 마을에 왈패 3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 일거리가 생겼다. 서당에 다니는 꼬마 하나를 보쌈해 오면 은자 10냥씩 주겠다. 왈패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놈입니까? 성우라는 놈이다. 윤씨 부인 내 아들이지. 서당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잡아거라. 며칠 후였습니다. 성우가 서당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꼬마, 이리 와 봐라. 성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왈패 하나가 성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 성우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어디 감히.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생원이 지팡이를 들고 달려왔지요. 제자 몸에 손대면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왈패들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를 모르는구나. 왈패 하나가 칼을 뽑아들고 박생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생원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왈패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이어서 지팡이가 왈패의 무릎을 쳤습니다. 으악!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왈패 둘도 달려들었습니다. 박생원은 침착하게 지팡이를 휘둘렀지요. 급소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턱, 명치, 정강이. 왈패들은 신음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박생원의 호통에 왈패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박생원은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야, 다치지 않았느냐? 그때 박생원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왈패의 칼끝을 막다가 손등이 찢어진 것이었지요. 성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훈장님, 피가 납니다. 괜찮다. 작은 상처일 뿐이다. 박생원은 성우의 손을 잡고 윤씨 부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의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쁜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 했는데 훈장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윤씨 부인은 주저없이 자신의 치마폭을 북뜯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생원의 손을 잡아 상처를 찢었지요. 윤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덕분에 제 목숨 같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부인, 고개 드십시오. 박생원은 그윽한 눈빛으로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부인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림자가 되어 지켜드리리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생원의 말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고맙습니다. 훈장님. 윤씨 부인은 정성껏 박생원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천으로 감아주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 이상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의 든든한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게도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납치가 실패하자 민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내가 아니다. 민진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불을 지르는 것이다.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민진사는 윤씨 부인네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랑채로 다가가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민진사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 마른 짚을 쌓아두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민진사는 재빨리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사랑채를 집어삼켰습니다. 맹렬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지요.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불빛과 외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박생원도 집에서 창문 너머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윤씨 부인네 쪽이다. 박생원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안채에서 자고 있던 윤씨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이 환했습니다. 세상에, 윤씨 부인은 성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우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며 깨어났지요. 성우야, 무서워 마라. 윤씨 부인은 숨을 참고 성우를 꽉 안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과 성우가 마당에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인들과 동네 남정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와 끄기 시작했지요. 사랑채는 절반이 다 타버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을음이 온몸에 묻어 엉망이었습니다. 속저고리가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어깨로 늘어졌지요. 동네 남정네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생원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박생원은 자신의 겉옷 도포를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밤 기온이 춥습니다. 부인께서 쓰러지시면 성우는 누가 키웁니까? 강건하셔야 합니다. 박생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의 체온이 남은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성우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또 누군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님,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든든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포 자락을 더 꽉 움켜쥐며 박생원에게 의지했지요.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마당에서 지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쉬십시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은 밤새 마당에 앉아 사랑채를 지켰습니다. 다시는 성우와 윤씨 부인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말이지요. 윤씨 부인은 박생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불이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성우를 꼭 안고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요. 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 다음번에는 정말 성우를 잃을지도 모른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훈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한양 대감마님 댁으로 갑시다. 이곳에 있으면 성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생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아니 됩니다. 윤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홍 대감 댁에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생원이 윤씨 부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인, 지금 한양으로 가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에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박생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주인 조씨 부인의 눈과 귀가 도성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부인과 성우가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즉시 그쪽에서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님을 뵙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것입니다. 한양은 그들의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린 쥐나 다름없습니다. 윤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생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뒤 홍 대감께서 이곳 광주 향교로 시차를 오십니다. 수많은 유림과 백성이 지켜보는 그곳만이 놈들이 감히 아이를 해치지 못할 유일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 웅크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민진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심할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박생원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생원은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일어오너라. 성우는 박생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살이 된 성우는 제법 어른스러웠지요. 박생원은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훗날 아버지를 뵙게 되면 이 시를 꼭 읊어야 한다. 이것만이 너와 내 어머니를 살릴 길이다.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은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향기를 잃지 않으니 그대 어찌 나를 버렸다 말하는가. 하늘이 정한 인연은 끊을 수 없으니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노라. 성우는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 읊었습니다. 박생원은 감탄했습니다. 이 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으신 것이다. 제자인 나에게만 들려주셨지.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시란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를 외우고 또 외워라. 절대 잊지 말 거라. 이 시만 있으면 내가 진짜 아들임을 믿으실 것이다. 예. 훈장님, 박생원은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생원은 윤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안채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훈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향교에 가기 전에 또 위험이 닥치면 어쩌지요? 박생원은 윤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제가 있습니다. 박생원은 굳건한 눈빛으로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일로 화를 입게 된다면 모든 죄와 벌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생원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과 성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제 맹세입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훈장님, 제가 훈장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박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윤씨 부인은 박생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생원은 달랐습니다. 든든했고 따뜻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훈장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박생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름이 지났습니다. 광주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홍 대감께서 향교 시찰을 오신다는 소식이었지요. 홍 대감께서 직접 오신다니 그 청렴한 정승 어른께서 말이지.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에게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빗기고 목에 건 벽조목을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성우야, 훈장님께 배운 시를 잊지 않았느냐? 성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진사도 홍 대감의 행차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진사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윤씨 부인이 향교로 간다면? 민진사는 조씨 부인에게서 받은 은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민진사는 왈패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희들, 오늘 향교 주변을 지켜라. 윤씨 부인과 성우가 나타나면 즉시 알려라. 왈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홍 대감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향교 시찰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홍 대감의 행차가 광주 향교에 도착했습니다. 위험 있는 가마가 멈추고 홍 대감이 내렸습니다. 50줄의 선비였지만 기품이 넘쳤지요. 유림과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홍 대감은 단정하게 예를 갖추어 답례했습니다. 향교 안으로 들어가는 홍 대감.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의 손을 잡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박생원이 곁을 지켰지요. 향교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민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왈패 둘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어디 가시오? 윤씨 부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향교에 들어갈 것이요. 민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과부와 근본 없는 아이가 감히 신성한 향교에 발을 들이겠다고? 염치가 없구려. 윤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키시오. 민진사. 우리는 홍 대감마님을 배알러 가는 길이요. 민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민진사는 왈패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왈패들이 윤씨 부인 앞을 막아섰지요. 한 발짝도 못 가게 하겠다. 박생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키시오. 백성이 대감님을 뵙는 것은 정당한 권리요. 민진사가 고함쳤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과부와 근본 없는 놈이 신성한 향교에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져라. 민진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 대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것은 무슨 소리냐? 홍 대감이 향교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향교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진사의 고함 소리에 유림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것이 무슨 소란인가? 입구에서 싸움이라도 나는 건가? 홍 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거라. 시종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향교 입구에서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진사가 윤씨 부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과부와 근본 없는 놈이 신성한 향교에 발을 들이느냐. 민진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말이지요. 예법도 모르는 것들이. 썩 물러져라.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박생원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6살 성우가 윤씨 부인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위험 있었지요. 윤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야.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진사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성우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어른 공경을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민진사가 어이없다는 듯 성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감히.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쌍욕을 하는 어르신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에게 꾸짖음을 치는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요.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과부라 하여 무시하고 아이를 근본 없다 하여 내쫓으라 하셨습니까? 성우의 눈빛은 선연했습니다. 민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의로움을 따른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의로움을 따르고 계십니까?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6살 아이의 서리 같은 꾸짖음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유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마가 누구냐? 6살밖에 안 되었는데 저렇게 당당하다니.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홍 대감도 소란을 듣고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홍 대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홍 대감이 성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홍 대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눈매는. 홍 대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역병으로 죽었다던 그의 아이 말이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죽었다. 하지만 홍 대감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홍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 대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났습니다. 홍 대감은 천천히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우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성우라 하옵니다. 홍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홍 대감은 성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입술의 모양까지. 모두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홍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홍 대감은 성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성우야, 너의 나이가 몇이냐? 성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6살이 옵니다. 홍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살이라면? 기축년생이다.
홍 대감은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광주에 사는 윤씨 부인이라 하옵니다. 그때 박생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홍 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생원을 보는 순간 홍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박생이 아니냐? 박생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홍 대감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박생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윤씨 부인께서는 4년 전 장터에서 이 아이를 거지 노파에게서 사오셨습니다. 홍 대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거지 노파에게서. 박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스승님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홍 대감은 성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향기를 잃지 않으니 그대 어찌 나를 버렸다 말하는가. 홍 대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계속 시를 읊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은 끊을 수 없으니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노라. 홍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 시를 어찌 아느냐? 홍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는 홍 대감이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었습니다. 제자인 박생원에게만 들려주었던,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시였지요. 성우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게 탄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홍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토막을 받아들었습니다. 벽조목이었습니다. 홍 대감은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밑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기축년생 홍.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4년 전 아들을 얻었을 때 직접 새긴 글씨였지요. 홍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홍 대감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 훈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홍 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홍 대감은 성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가 살아 있었구나. 홍 대감의 몸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홍 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에 홍 대감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아.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유림들도, 백성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윤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성우가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것은 기뻤지만 이제 성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윤씨 부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홍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누가? 내 아들을 여기까지 키웠느냐? 윤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옵니다. 대감마님, 홍 대감은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내 아들을 살려주셨소. 홍 대감은 윤씨 부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대감마님의 절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홍 대감은 고집했습니다. 내 아들의 어머니시오. 마땅히 받으셔야 하오. 홍 대감의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그때 민진사가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홍 대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섞어라. 민진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홍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방금 내 아들을 근본 없는 놈이라 했느냐. 민진사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것은 홍 대감이 시종을 불렀습니다. 저 자를 잡아라. 대역죄인이다.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홍 대감의 불호령에 시종들이 민진사를 결박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민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민진사는 곤장을 맞자마자 모든 죄를 실토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사주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불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홍 대감은 치를 떨며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아들을 2번이나 죽이려 하다니. 홍 대감의 분노 앞에 조씨 부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출가당하여 비구니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안주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지요. 민진사 또한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곤장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한 푼만 줍시.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가 윤씨 부인네 집에 불을 지른 파렴치 아님을 알아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해치려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조씨 부인을 내보내고 난 후 홍 대감은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윤씨 부인네 집을 찾았지요.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홍 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내 아들을 한양으로 데려가려 하오. 윤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지요. 대감마님, 윤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홍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오. 한양에는 명망 높은 스승들이 많소. 과거 공부도 시켜야 하고 정승가의 예법도 익혀야 하오. 홍 대감은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은혜를 갚고 싶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성우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홍 대감은 윤씨 부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부인은 진정한 어미이시여. 그날 저녁, 윤씨 부인은 성우의 짐을 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성우를 보내야 하는구나. 윤씨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십니까? 윤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짐을 싸고 있단다. 윤씨 부인은 성우를 안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를 따라서 말이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이요? 어머니는요? 윤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성우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윤씨 부인은 성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미는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라. 너는 이제 홍 대감 댁 도련님이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가요. 성우가 윤씨 부인을 꽉 안았습니다. 그때 박생원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훈장님. 성우를 보내야 한다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박생원은 윤씨 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성우는 부인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이 키운 아들입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 대감의 비단 가마가 윤씨 부인네 집 앞에 섰습니다. 성우야, 가마에 오르거라. 홍 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홍 대감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야, 가마에 오르거라. 한양으로 가자구나.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성우는 고개를 들어 홍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은혜는 하늘 같사오나 죽어가던 저를 살리고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홍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야, 아버지를 따라가거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합니다. 홍 대감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6살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홍 대감은 아들의 효심에 감복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면 아이의 마음이 병들 것이다. 홍 대감은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내 아들을 부인에게 맡기겠소. 윤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홍 대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을 내 아들의 양어머니로 예우하겠소. 박생원을 전속 스승으로 임명하여 이곳에서 부족함 없이 공부시키도록 하겠소. 홍 대감은 박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생원,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박생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홍 대감은 성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성우야, 효자로구나. 너의 어미를 잘 모시거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홍 대감은 성우를 내려놓고 윤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홍 대감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겠소. 성우야, 건강하게 자거라. 홍 대감의 가마가 떠나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우를 꽉 안았습니다. 박생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박생원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총명했던 아이는 더욱 총명해졌고 학문도 깊어졌습니다. 윤씨 부인과 박생원은 성우를 함께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세월이 더욱 흘러 성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성우는 장원 급제했습니다. 장원 급제 홍성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금이 환양하는 날, 성우는 어서와를 꽂고 말을 타고 광주로 향했지요. 윤씨 부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말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를 먹은 윤씨 부인과 박생원이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야. 윤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달려가 두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우가 장원 급제를 했구나. 박생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성우야. 성우는 박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훈장님. 아니, 이제는 편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생원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염치 불구하고 그 귀한 호칭을 받아도 되겠느냐. 세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 피를 따뜻하게 대우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